네, 안녕하세요. 경자입니다. 이번 주 미국 시장은 결국 올해 초 고점을 다시 뚫었고 한국도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조정을 받았지만 그래도 3천을 지키면서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투자하고 있는 종목들도 시세가 크게 나오는 친구들도 있고 또한 이런 잔치에 초대받지 못해서 조금 쓸쓸해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여하튼 자세한 이야기는 차차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먼저 이번 주 이슈부터 체크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자, 최근까지 주식시장에 영향을 크게 주던 중동 전쟁은 트럼프 형님이 이제 그만할 시간이야 이러면서 일단은 중단을 시켜두었잖아요. 물론 강제로 떼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완전히 전쟁이 끝난 것은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당분간은 트럼프 형님 눈치를 조금 봐야 되니까 서로 자제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동 전쟁이 마무리가 되니까 다시 관세로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일단 앞으로 10일 정도 있으면 상호 관세 유예가 마감됩니다. 그래서 상호 관세가 유예되는 7월 9일까지는 관세 뉴스 하나하나가 시장에 영향을 크게 줄 텐데요. 일단 금요일 밤에 캐나다를 상대로 조금 세게 발언을 하셨더라고요. 협상에 주도권을 가져오려는 빌드업을 시작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도 지금까지 중국하고도 그랬지만 서로 최하까지 가기 전에 적당한 합의를 해왔잖아요. 이번에도 그러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또한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5월 개인 소비 지출 지표가 발표가 되었는데 5월 PCE 지표는 전년 대비 2.3% 상승했더라고요. 예상치에 부합했고 저번 달보다 물가가 0.1% 상승하긴 했지만 그래도 현재 관세 영향이 미국 물가에 영향을 크게 주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파월 의장에게 거의 매일매일 바보라고 놀리고 있고 또 알아서 그만두라고 금리를 빨리 내리라고 압박을 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파월 의장은 조금 더 지켜보겠다고 계속 철벽을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준 위원들 사이에서도 7월에 내릴 수가 있다. 아니다.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로 서로 의견이 엇갈리고 있던데 여하튼 미국이 7월에 금리를 동결한다는 전망은 현재 80% 정도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첫 금리 인하는 9월이 될 가능성이 현재 높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관세 리스크는 여전히 남아있지만 그래도 전쟁이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이번 주 증시 흐름이 좋았거든요. S&P 500 지수가 3%, 나스닥은 거의 4% 상승하면서 드디어 올해 초 고점을 뚫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세 관련해서 특별하게 큰 악재만 발생하지 않는다면 당분간 미국 증시 분위기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한국장도 이번 주 흐름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는데요. 지금 6월 한 달만 거의 15% 넘게 상승을 했고 정말 빠르게 올라왔다 보니까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조정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코스피가 3,100을 지키지 못하고 다시 3,000 중반으로 밀렸지만 그래도 3,000은 지키면서 마감이 되었고요. 그래서 일단은 아주 빠르게 올라오던 흐름이 약간은 주춤해졌지만 다음 주에 미국장이 조금 버텨준다면 한국 증시도 좋은 흐름을 이어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매매 동향을 보니까 개인만 사더라고요. 개인이 거의 3조 원을 매수를 했고 외국인은 1조 5천억 원을 팔았고 기관도 팔았습니다. 그렇지만 국내 기관의 경우에는 이번 주가 상반기 마감이었거든요. 수익을 확정해야 되는 이슈가 조금 있었을 텐데 그래서 어느 정도 팔면서 수익을 확정했던 기관들도 많았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하반기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다시 괜찮은 종목들은 조금씩 담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그리고 선물 시장을 보면 외국인이 1조 8천억 원을 매도했더라고요. 이번 주에 선물도 크게 매도를 했는데 그리고 그 물량은 기관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외국인이 현물뿐만 아니라 선물까지 많이 팔았거든요. 약간은 불안한 흐름으로 가는 것은 아닌가 살짝 걱정도 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도 이제 미국 시장이 전 고점을 뚫었고요. 한국도 최근에 크게 상승하긴 했지만 사실 작년까지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워낙 적게 올라갔기 때문에 키 맞추기를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미국 시장이 우상향을 해준다면 한국 증시도 발을 맞추면서 같이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코로나 시절에 찍었던 고점인 3,300 정도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코스피 200에 투자하는 상품들도 일단은 비중을 조절하지는 않을 생각이고요. 당분간은 흐름을 계속 관찰하면서 투자를 이어나갈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IS의 계좌를 보겠습니다. 이번 주는 제가 투자하는 리츠 종목들의 배당락이 있었거든요.
배당락 전에 맥쿼리 인프라를 100주를 더 매도를 하면서 비중을 조금 더 줄였고요. 그리고 현대차가 이번 주에 주가가 크게 올라왔다가 다시 원위치를 했는데 여하튼 16만 4천 원과 16만 6천 원에 5주씩 총 10주를 덜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비만 치료제 종목들도 최근에 흐름이 좋지 않다 보니까 제가 투자를 하고 있는 타이거 비만 치료제도 이번 주에 평단가 아래로 주가가 내려왔거든요. 100주를 매수하면서 수량을 조금 더 늘렸고, 그리고 나스닥에 투자하는 새로운 식구를 이번 주에 새롭게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나스닥 지수에 투자하는 상품으로는 기존의 코덱스 미국 나스닥 100 데일리 커버드 콜 OTM이라는 이 상품을 투자를 했었거든요. 작년에 매수를 했다가 올해 초에 정리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다른 상품으로 새롭게 데리고 와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나스닥 지수가 최근에 크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 왜 지금 투자를 시작했냐면 나스닥 지수가 금요일에 전 고점을 뚫었지만 올해로 보면 주가가 거의 상승하지 못했거든요. 한국을 포함해서 중국이나 유럽은 올해 초 대비 최소 10% 이상은 상승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나스닥은 현재 5% 정도만 상승하면서 올해는 상대적으로 조금 적게 올라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고점을 뚫었으니까 당분간 우상향을 계속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데리고 온 타이거 미국 나스닥 타겟 커버드 콜은 나스닥 100에 투자하는 커버드 콜 중에서는 오리지널 상품의 성과를 그나마 잘 따라가는 상품이거든요. 최근 1년으로 성과를 비교해보면 오리지널 상품인 타이거 나스닥은 12.1% 수익이 나왔고 커버드 콜은 9.6% 수익이 나왔는데요. 성과 차이가 2.5% 정도 벌어지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 성과 차이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커버드 콜을 선호하는 이유는 오리지널 종목들을 투자하면 샀다 팔았다 그리고 추가로 매수하는 타이밍을 잡기가 조금 힘든데요. 그렇지만 커버드 콜은 분배금을 많이 주기 때문에 주가가 웬만하면 올라가기가 힘들거든요. 평단가 아래에서는 수량을 편안하게 늘릴 수가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커버드 콜의 그런 장점이 좋아서 미국 성장주들은 대부분 커버드 콜 상품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이거 나스닥 타겟 커버드 콜 이 상품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옵션을 10% 매도하면서 나스닥 상승분을 90% 정도 따라갈 수가 있게 설계가 되어 있는 상품이고요. 그리고 연간 분배율 15%를 목표로 월말을 기준으로 분배를 하는데 6월 분배금은 119원을 지급합니다. 그리고 실제 수수료가 0.53% 적용되고 있으니까 커버드 콜 상품 중에서도 수수료는 무난한 상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잔고를 보면 타이거은행 저번 주보다 조금 더 올라왔습니다. 현재 28% 정도 수익이 나오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은행주들은 조금 더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비중을 조절하지 않고 그냥 지켜보고 있고, 그리고 라이즈 미국 AI 밸류 체인도 최근 흐름이 좋고요. 그리고 현대차는 최근에 비중을 조금 조절하면서 이제 140주로 적어졌는데 혹시나 주가가 평단가 이하로 또 크게 떨어진다면 조금 더 매수를 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새롭게 데리고 왔던 타이거 미국 나스닥은 300주로 투자를 시작했는데요. 주가가 내려갈 때마다 조금씩 모으면서 1차 목표로는 900주까지 수량을 늘릴 계획이고요. 그리고 타이거 비만 치료제도 마찬가지로 900주를 목표로 수량을 천천히 늘려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맥쿼리 인프라와 JR리츠는 이번 주에 배당락이 나왔으니까요. 이 두 종목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먼저 맥쿼리 인프라는 배당락이 나왔던 금요일에 주가가 350원 정도 하락했기 때문에 배당금보다는 하락폭이 적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맥쿼리 인프라 비중을 조금 더 줄여서 1000주 정도만 남겨둘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주가가 11,300원 밑으로 내려오지 않는다면 비중을 더 늘리지는 않을 계획입니다. 그리고 배당락을 천천히 회복해서 다시 평단가를 넘어간다면 이번에도 100주 단위로 매도를 하고요. 비중을 조금씩 줄여나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JR리츠도 금요일에 주가가 90원 하락했기 때문에 상반기 예상 배당금인 115원보다는 배당락이 적게 나왔는데요. JR리츠의 경우에는 올해 상반기에 물을 꾸준하게 탔기 때문에 현재 ISA 계좌에서는 비중이 가장 커져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운용사가 올해 지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고를 해준 배당금 115원이 제대로 나오는지를 조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아주 크게 빠진다면 또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상반기 배당금이 확정되는 올해 9월 말까지는
물을 타지는 않을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미래에셋 계좌에서도 이번 주에 현대차가 평단가 이상으로 주가가 올라왔을 때 5주씩 얼른 매도를 했거든요. 총 10주를 매도했는데 이 계좌에서도 마찬가지로 주가가 크게 빠진다면 다시 매수를 하고 또 올라오면 조금 팔고요. 이렇게 하면서 수량과 평단가를 조절해 나갈 생각이고, 그리고 디엔오토모티브는 이번 주에 50주를 추가로 매수했는데 다행스럽게 평단가는 회복을 했거든요. 당분간은 이대로 지켜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우리금융지주와 코덱스 200 커버드 콜도 주가가 더 올라오면서 수익률이 계속 커지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조금 더 상승 여력이 있다고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당분간은 계속 지켜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6월 30일에 현대차는 1분기 배당금을 지급합니다. 바로 내일이잖아요. 주당 2,500원씩 배당금을 지급하니까 투자하고 계시는 분들은 체크해 보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올해 2분기 배당금은 9월 30일, 3분기 배당금은 12월 30일에 지급하지 않을까 예상하는데, 여하튼 현대차가 관세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거든요. 그래도 배당금을 잘 받고 비중도 조금씩 조절하면서 좋은 시절이 언젠가는 올 테니까 그때까지 잘 데리고 있을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 주도 장마가 계속되는 것 같은데 건강하게 한 주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 주말에 다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